네, 반갑습니다. 지속 가능한 전력 산업 구조 연속 세미나 2차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전 진행을 맡은 저는 전력연맹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남태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우리 한전 KBS 노동조합에서 이제 그 회의실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2차 세미나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1차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2차 세미나는 그 전기요금을 주제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3, 4차 세미나는 전력산업 구조를 그 주제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기요금의 2차고요. 이제는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검토를 주제로 해서 전남대 경영학부 송재도 교수님의 발제로 해서 진행되는 2차 세미나입니다. 예, 참석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1차에 이어서 오늘도 그 좌장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혁신과학연구소 그 대구대학교 안현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전력연맹의 그 회원 조직 중에서 한전 KDN 그 박종섭 위원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전력노동조합의 남서울 지부의 김병주 위원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한전 KDN 노동조합의 그 본사 지부 위원장님 김정동일 위원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저희 그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님께서 줌으로는 접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다른 데 이동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차가 그 2시 9분 기차라서 기차 안에서라도 인사 말씀을 좀 해볼까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 최철호 위원장님은 줌으로 해서 그 세미나를 참석은 하고 계시는데 인사 말씀은 좀 그 생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진행은 그 좌장 안윤호 교수님의 그 좌장 하에 그 발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질문 혹은 그 토론을 갖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좌장 안윤호 교수님의 진행으로 해서 2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지금 장마 끝난 이후에 폭염이 되고 있고 굉장히 더운데 이 주제로 공부하시기 위해서 모여서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도 교수님께서 2차 시 전기요금 안정화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송재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의 송재도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크게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부분은 이제 저희 요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2번째는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와 관련된 이슈들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페이지를 넘겨서 2페이지를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첫 번째,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현재 전기요금 결정 방식을 좀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투자 보수율 주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추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인이 돼서 가급적 낮게 유지한다는 게 작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매요금을 변동을 최소화한다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위에 파란 선이 이제 전력 판매 수입인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전력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변동이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해 왔다는 것이 여기서 보이는 건데요. 제가 13년부터 20년까지 전기요금을 따로 봤더니 평균 전기요금은 106원에서 112원 사이였습니다. 사실 거의 변동이 굉장히 낮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비해서. 다음 페이지는 이제 21년 이후에 적용되어 온 연료비 연동제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원가율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고지서에 4가지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본 요금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 기후 환경 요금은 이제 RPS 제도에 따른 REC 비용,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가격 뭐 이런 비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2가지가 이제 연료비, 변동비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전력량 요금은 연 단위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로 연료비 조정 단가가 분기 단위로 조정이 되고 있어서 이 원칙대로만 하면은 연료비의 변동성을 전기 가격이 완전히 흡수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많이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전력량 요금은 지연 조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비가 많이 올랐을 때 일부만 반영하고 그건 이후로 미루어서 반영할 수도 있게 돼 있는 거고 연료비 조정 단가는 그러니까 연 총합 5원 이상을 변동시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거 20년 이전을 보면 이 정도면은 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거였는데 21년 이후에 정말 급격한 변동이 있었을 때는 사실상 반영할 수 없는 제도가 돼버린 거죠. 그 S&P 그 도매 요금을 의미하는 S&P 변화 테이블에 정리를 해놨는데 21년에 평균 94원이었습니다. 22년 평균은 184원으로 더블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높았던 시점을 보면 27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결국 뭐 3배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22년, 23년 그 총 조정액이 합치면 한 40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반영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원가주의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게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요금 정책을 결정하면서 고려할 사항들을 몇 가지를 적었는데요. 뭐 국제 연료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심했다 과거 2년 동안.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후에도 뭐 지금같이 심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문제를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미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안의 내용을 보시면은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의 누적 적자가 47조 원 수준입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6조 원의 적자가 추가됐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의 연 매출이 한 60조 근방이 되니까요. 47조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적자 이미 누적된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변동성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좀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밑에 에스코나 EMS 같은 에스코는 이제 전력 효율 장비를 도입하는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고 EMS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이런 에너지 효율 사업들은 전기 요금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성이 민감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에너지 가격이 전력 가격이 심하게 변동한다라면 사업 계획 수립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또 자금을 조달할 때 리스크가 반영되기 때문에 조달 비용도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에너지 효율에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같은 경우에도 특히 뭐 주거용, 자가용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성이 요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의 사업성이 많이 영향을 받죠. 이 전기요금의 변동성이 큰 불확실성이 되는 거고, 이게 산업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서민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렇게 우리가 적응하고 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이미 다들 느끼고 계시듯이 탄소 중립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요금 문제에서 당연히 언급돼야 되는 거는 그 탄소 배출에 따른 화석연료 발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관련된 외부성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게 원칙적으로 옳단 말이죠. 뭐 근데 지금은 뒤에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전혀 반영이 그러니까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반영해야 될 이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 아리백 탄소 경제도 이런 것들은 재생에너지를 더 도입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압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압력을 떠나서 이미 우리가 확정된 계획들이 있습니다. 20년도였죠. 그 국가 NDC 확정된 거. 그다음 올 4월 달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첫 번째 발표가 됐었는데 전환 부분 그러니까 이 전기 산업에서 18년 대비 30년까지 45.9%를 감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내에 재정 투자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올해를 포함해서 27년까지 5년간 9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탄소 배출권은 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한데 지금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연 한 3, 4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원은 어디서 확충할 것이냐. 지금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기요금을 결정하면서 좀 당연히 고려돼야 될 부분이고, 다들 잘 알다시피 전기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를 억제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화석 연료 발전이 퇴출되고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고 이런 효과들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야 될 당위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언급드립니다. 예. 앞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외부성이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약간 데이터라고 말씀드리면은 뭐 EU나 미국 같은 경우 주요 국들은 그 전력 전환 부문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100% 유상 할당하는 게 이미 몇 년 전에 다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90%가 무상 할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ETS 가격하고 한국의 배출권 거래 가격을 비교하면은 작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연평균으로 한 3분의 1이 좀 못 되더라고요. 올해 기준으로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대충 한국 돈으로 10만 원 건당이라면 우리는 2, 3만 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뭐 30분의 1, 40분의 1밖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90%는 무상이니까 10%밖에 반영 안 되고 가격도 3, 4분의 1이다 보니까 30분의 1, 40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EU ETS 수준으로 반영되면 제가 대략 계산했을 때는 한 40원 정도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을 해요. 이 부분이 꽤 중요한 이슈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 외부성을 반영하게 되면은 배출권 가격 형태로 반영될 거라고 보는데, 배출권 가격이 연료비하고 상당히 연동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밑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그 배출권 가격 영향 요인들 적어놨는데, 왼쪽을 보시면은 에너지 가격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기후변화, 폭염이나 혹한, 그다음에 호황, 불황 이런 요인들은 결국은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이것들이 또 배출권 가격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하고 배출권 가격은 연동된다 상당히. 그러면은 에너지의 변동성 더하기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합쳐지게 되면은 향후에 이 전기요금의 변동성 부분은 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반영이 많이 될수록 전기요금의 변동성도 커진다고 봐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잠깐만 요약드리면은 여태까지는 이제 원가주의가 하나의 방향성이었지만 그럼에도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해서 봐왔고요,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의 지금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등을 고려했을 때 안정성은 더 중시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배출권, 탄소 배출 외부성 문제를 생각하면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또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를 해소할 방안은 사실 요금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고 현재 연료비 연동제 제도 자체가 과거에 반영되지 못한 적자들은 원가는 2월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내년, 내후년, 올해를 포함해서 계속 이 누적 적자가 반영되게 돼 있다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뭐 향후의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고 앞에서는 얘기 못 드렸습니다만 이런 전기요금 상승 압력이 있다 보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예, 17. 예. 좀 환경 변화를 말씀드렸고 현재까지는 원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금 정책의 키워드가 되는데 그 부분이 대두된 배경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과거에 외부성이 반영된 원가 대비 적용된 원가가 너무 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주의자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은 탄소 배출 외부성을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요금을 그 원가를 통해서 전기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한국전력 입장에서도 적정 투자 보수가 회수되지 못한다. 뭐 시기마다 다르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금이 경직적인데 뭐 전력 충전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원가가 나중에 요금을 통해서 회수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경영진은 불확실성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게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 적정 투자 보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원가주의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과거에 정부가 굉장히 재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임의적 개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원가주의를 얘기한 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원가주의가 강조됐던 이유들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지금의 원가주의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원가주의를 얘기할 때 적정 원가라는 거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하고 외부성 비용을 합쳐놔야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아 놓고 원가를 얘기한다는 거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배분적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원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주의가 진실된 원가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당장의 환경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한전에 지금 현재 47조, 21년 이후 47조의 이 누적 적자, 반영되지 못한 원가가 내년, 내후년에 반영된다면 실제 내년, 내후년의 요금은 원가하고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환경이 돼버려서 원가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도 못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은 제가 약간 오해가 있을까 봐 적은 것인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금 수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는 이 부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보는데 부하 관리 문제는 절대적인 요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부하 시간대의 요금과 비부하 시간대의 요금 간의 상대적 차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 번째 꼭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원가주의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5대 정책 방향, 에너지 5대 정책 방향에서 요금 정책의 핵심을 시장주의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원가주의를 달성한다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판매 경쟁 도입하는 데선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릴 시간은 아니지만 뭐 요금 그러니까 초과 이윤의 추구, 마케팅 유통 비용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요금이 인상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요금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만 이게 초과 이윤이나 뭐 유통 마케팅 비용 때문에 요금이 올라가는 걸 바라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부작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 경쟁 시장을 통한 원가주의에선 요금 변동성이 너무나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를 반드시 지금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전 누적 적자를 해소할 방안도 없어지고요. 경쟁적인 가격을 하게 된다는 건. 그래서 현재 요금 책정 원칙은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외부성을 충실히 반영한 원가를 지향한다. 현 요금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달성할 요금 수준을 어떻게 전이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중심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사실은 더 진정한 원가주의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요금이 큰 변동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뒤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민간의 요금 불확실성을 정부가 흡수하는 건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논점들 몇 가지를 더 추가로 적었는데 물가 안정이 중요하냐, 에너지 전환 중요하냐. 사실은 대외 환경을 비롯해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전력 누적 적자 문제 중요하고 취약계층 지원도 요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요금 정책 방향에서 주요 키워드가 돼야 되는 것들은 일단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중시해야 되겠다는 점, 그다음에 외부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걸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그다음에 투명성,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세 가지 주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조금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산봉우리처럼 푸스토산 인수봉처럼 생겼네요.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게 요금 원가를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20년 이후에 지금 급격하게 오른 상황이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20년 수준으로 원가가 다시 하락한다를 가정하고 이제 봉우리 같은 그림을 그려놨는데 만약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20년 수준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래프가 제가 그린 그래프가 약간 손질이 돼가지고 변화가 있는데 지금 맨 밑에 점선으로 그려진 곡선이 사실 우상향하는 곡선입니다.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가 지금 화석연료 발전보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전 원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앞에서 제가 이후에 한 30분의 1 수준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탄소 배출 외부성이. 그거를 제 생각에는 그 32년도가 이후에 탄소국경 조정 제도가 완벽하게 실행되는 시점으로 잡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탄소 배출 문제, 에너지 중립 문제에서 3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30년 이전까지 상당한 조치들이 있지 않으면은 좀 기후변화에 비가역적인 문제가 심각해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30년을 기준으로 많은 정책 재원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한 30년까지는 한국도 이미
EU나 미국이 다 달성하고 있는 100% 배출권 유상 할당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배출권 가격도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발전 원가는 다시 상당히 위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걸 가정해 놓고 그러면은 요금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앞에서 제가 좀 생략하고 들어갔습니다만 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년까지 한전 누적 적자를 해소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60조 매출 대비 47조 적자가 이미 누적돼 있기 때문에 매년 25% 이상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그림을 20년 수준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가정했지만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0년보다는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고 다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올해 내년 26년까지는 지금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요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6년에 한 누적 적자가 해소된 다음에 원가주의 개념으로 요금을 떨어뜨린다. 그래놓고 한 30년까지 다시 요금이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타당한 방식이냐를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앞에서 이제 요금이 올라가야 될 이유, 안정적으로 유지될 이유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하나 더 추가로 생각하셔야 될 점은 여기에는 뭐 프로스펙티얼이 이런 얘기를 적어놓긴 했는데 그런 이론 떠나서 요금이 떨어질 때는 사실 자연스럽게 느끼다가도 요금이 올라갈 때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저항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방식이죠. 떨어뜨렸다 다시 오른다는 건. 뭐 기타 이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라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계나 에너지율 관련된 산업의 예측 가능성, 불확실성 제고 관점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현 요금과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될 요금 사이에 하나 직선을 그어버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외부성을 반영한 요금 수준에서 안정적인 요금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 추경호 장관님이 얘기했듯이 26년까지 회수 시점을 못 박아버린다라고 보면요. 사실 한국전력 입장에서 그게 더 유리한 방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점을 못 박으면은 요금 수준은 상당히 예측이 어려워지는 거죠. 국제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비쌀 수도 쌀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과연 국민 경제 전반에 바람직한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안정적인 뭐 지금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요금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좀 주장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연료비 연공제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제한이기 때문에 좀 많은 전문가들의 허심탄회한 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가 그냥 참고로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될 요금 수준이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될 텐데 이 문제는 사실 재생에너지 원가, 지금 제가 LCOE라고 적었던 부분, 그 다음에 외부성, 그러니까 배출권 가격 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걸 제가 다 반영해서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그 이후에 작년도 그 배출권 가격 한 94,000원 정도 하고 현재 에너지 믹스 상황에서 그 배출권 가격이 요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산해 봤는데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아요. 한 40원 수준의 요금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수준의 가격 에너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유지돼도 2020년이 요금이 108원 수준이었어요. 평균 요금이. 그럼 150원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향후에 에너지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난주 이번 월요일에 애경현 박사님들하고 좀 토론을 해봤었는데 그 재생에너지
원가도 지금보다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해서 사실 제가 지금 150원 적어놓은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현재 요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아무튼 좀 더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 점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그 지점까지 안정적인 방식으로 전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통상 우리가 말하는 원가와 제가 말씀드린 요금 정책 방향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상당한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갭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그 갭이 지금 전력산업 기반 기금, 그다음에 기후 대응 기금 같은 부분으로 흡수가 되고 있고 회계적으로 보면 나머지 부분은 한국전력의 순이익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국민들한테 오해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갭을 흡수하는 예를 들면 가칭 전기요금 안정화 기금 이런 식으로 이 원가와 요금 갭이 어떻게 활용된다라는 걸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요금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을 좀 말씀드렸고 뒷부분은 이제 사실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 해소와 관련된 이슈들을 몇 가지 좀 간략하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복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념적으로 다들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이 에너지 복지 관련된 법은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이미 이제 충분히 명시는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한국의 현재 에너지 복지 사업 예산은 1조 원이 채 못 됩니다. 8,80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원래 법에 의하면은 에너지 재단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어야 되는 건데 실제 이 재원의 64%가 한국전력에서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중요한 부분이 또 가스공사입니다. 결국은 공기업들이 이 부분을 그냥 담당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지 할인 관련해서 연도별 지출 내역을 보여주는데 2천억, 7천억 수준으로 매년 발생해요. 이게 사실은 한국전력의 부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한국전력의 재원은 사실 전기요금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말씀을 나눠야 되고 관련해서 해외 사례들을 보면은 전기요금 수입 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 에너지 복지 관련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고 사업자가 요금을 통해서 확보하는 재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별도 재원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고 프랑스 사례를 보면은 이 경우에는 사실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요금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뒤에 보면은 어떤 전가된 비용 수익 방식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그것 때문에 무리한 재정 부담이나 적자가 발생한다면 그거를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에 비추어서 한국은 좀 투명성도 매우 떨어지고 이 재원이 어디서 조달되는지를 국민들은 모르는 상황이고 한국전력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게 옳은가라는 질문이어서 정부가 별도 재원을 투입하는 걸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특히 한전의 누적 적자 이렇게 큰 상황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고려 상황이고 한전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전기요금이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 취약계층 지원 항목을 추가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제 투명성, 책임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복지 할인에 대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그 특례 할인 제도도 한국전력이 지금 작년에 보니까 4천억 정도 지불했고 그 전년도엔 더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복지 할인하고 이 특례 할인으로 한전이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고, 특히 특례 할인 제도의 내용을 보면은 좀 의아한 것들이 있습니다. 비중이 크진 않지만 도축장 요금 할인, 미국 종합처리장 요금 할인, 천일염 요금 할인, 이런 것들은 한미 FTA 때 그 농업 부문에 대한 불만 완화책으로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게 이 소매요금으로 전가돼서 확보돼야 될 재원인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 외에도 초중고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이 30%가 아마 1,500억 정도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연 전기요금에서 확보된 재원으로 투입하는 게 맞느냐? 이건 산업정책적인 면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 재원을 투입하는 게 논리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이미 많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한전은 지금 사실 지금 3년 1분기 동안 2년 1분기죠. 47조 원의 적자를 누적한 사이에 민간 발전 사업자들의 흑자가 상당했습니다. 제가 통계를 표현하지 않는데 상당했고, 한전 발전자회사도 적자를 본 회사들이 몇 개가 없습니다. 흑자 대체 평균으로 보면 흑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전기요금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매출을 미래로 이렇게 이전시키는 방식인데, 그걸 한전한테 100% 부담시키는 게 옳으냐 질문 1번이고요. 이런 적자 누적 상황에서 발전 사업자들은 흑자를 보는 게 정당한 것인가? 당연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담을 나눠지는 방안들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작년에 이제 확정된 긴급 정산 상환 가격 제도를 보면은 이례적으로 높은 도매 원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작동되면 그래도 부담을 이제 어느 정도 나눠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뒤에 약간은 좀 가려져 있듯이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이 연료비가 상한 가격 적용을 초과할 경우 연료비는 별도로 보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들은 절대 적자는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거는 좀 형평성이나 부담을 나눠진다는 개념에는 굉장히 부족한 제도라고 생각돼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작년, 재작년 다들 전 세계적으로 그 연료비 급등을 겪었는데, 많은 국가들이 특히 유럽에서는 도매 가격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통제를 해서 결국은 부담을 발전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가 나눠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사례들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대세부담금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는데, 유연판 같은 경우에 킬로와트당 16원 정도 임팩트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가. LNG의 경우에는 한 2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요금 정책 안정화 수단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개별 소비세의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8원 정도 하락 요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데, 실제 작년에는 50%까지 적용을 안 하고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5%밖에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세율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사장님께 네,
아직 딱 시간 맞춰가지고 40분에 마칠 전에 한 20분 정도 우리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 로에 계신 분 중에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좀 몇 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줌에도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것도 한번 질문 제가 정리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혹시 또 음성으로 그냥 바로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자. 네. 다른 분들 질문 준비하려고 제가 남태섭 처장님. 네. 발제문에서 이제 22, 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김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작년에 이 민간 발전 부분이 초과 이윤이 횡재 발생되는 이 문제 때문에 S&P 상한을 3개월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게 소송에 휘말리면서 한전에서 다시 이거 상한으로 인해서 손해본 만큼 민간 발전에게 다시 돌려줘라, 이런 결정이 났던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이제 말씀을 주셨던 거에 보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초과 이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환수하는 균형을 만들어서라도 이제 그렇게 환수를 했는데, 우리는 그나마라도 한전의 일방적인 누적 적자를 해소하려고 상한을 했음에도 사실은 그거를 또 한전이 다시 또 물어줘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됐단 말인데, 이게 여기에 이제 전력시장 중급 정산 상한 가격 제도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S&P 상한이랑 같은 건지 아니면 그거 하나 하고 여기 S&P 상한을 썼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제도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민간 발전 부분에 초과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좀 이런 방법들은 혹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좀. 제가 사실 논의 현황을 최근에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판매 경쟁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더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걸 감수하는 걸 쉽게 얘기합니다. 어떤 지난 관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민간이 끼는 순간은 보장해줘야 된다. 적자 보는 상황은 막겠다라고 제도 자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민간한테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미래로 이전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도도 한국전력도 사실 적자를 감수해라가 아닙니다. 미래로 이전시키는 거죠, 매출을.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은 국민의 이 아픔을 완화시킨다. 근데 그 완화의 이 실행은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당장 해야 될 짓을 자꾸 지연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래의 비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신중히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럼 발전은 그런 조정이 안 되고 송배전만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옵티마를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적절히 부담이 분배되었을 때 그나마 좀 더 옵티멀에 가까워지는데, 한쪽에다만 부담을 밀어놓고 나면 이쪽은 미래 투자를 못하게 되는 거고 이쪽은 재원이 있으니까 진행되고, 굉장히 균형이 안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민간의 어떤 반발을 그냥 수용해버린 것은 최선의 정책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S&P 상한을 결국은 이제 초과 이익을 발전 쪽의 초과 이익을 소비자와 이제 송배전의 손실로 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인데, 이 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의 전력 시장에 있는 여러 참여자들의
그 갈등 속에서 특히 이제 민간 부문의 소송에 걸려서 이제 무력화돼 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해 주셨고, 이 취지가 그 올바른 정책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절히 부담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전력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이 2개 정도 왔는데요. 김일구 선생님에게서 온 질문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판매 요금에 대해서 이 종별 요금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뭐 중소기업, 농업용, 일반 가정용 이런 식으로 요금 제도가 있는데, 이 요금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정책적으로 하되, 또 대기업 집단 부분에는 외부 요인을 반영하는 원가 연동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원가 연동제를 외부성을 반영해서 적용하는 문제 어떤가? 또 이제 또 달린 질문으로 전기요금 안정화, 안전 적자 해소를 위한 KPX 역할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냐? 2가지 질문이십니다. 네, 그거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KPX 전력분에서 예. 그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외부성을 반영함에 있어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반영할 것인가, 또 부문별로 다르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라고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제 좀 더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근데 통상적으로는 탄소 누출 부분과 비누출 부분을 나누는 게 국제적으로 이제 통용화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외부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인도에 가면은 전기요금이 싸다, 탄소 배출 외부성 반영 안 해서 전기요금이 싸다. 그러면 일부 산업은 인도로 이전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전이 용이한 부분이 이제 탄소 누출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탄소 누출이 용이한 부분들은 좀 외부성 적용을 좀 천천히 가고, 누출이 잘 발생되기 어려운 부분. 사실은 전기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전기 사올 수도 없고 발전을 해외에서 해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유럽 등이 그 전환 부분, 전력 산업의 외부성, 그러니까 배출권 유상할당 100%를 제일 먼저 도입한 거는 그런 개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라는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개념에서는 보통은 그 탄소 누출 여부 아주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KPX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당장에 이슈가 되는 것들 떠오르는 것은 그 배전 부문 관련해서, 배전 부문이 이제 미래에는 상당한 인텔리전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대통 운영적인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전소 밑단에서 재생에너지들이 달라붙게 되고, 개통 안정성을 위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간발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배전단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현재 그 전체 개통은 송전 쪽은 KPX가 담당하고 있는데, 배전이 DSO 수준, 인텔리전스를 갖게 되는 수준으로 갔을 때는 그 운영 주체가 누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뭐 이 문제가 좀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고, 한편으로는 KPX가 이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어떤 싱크탱크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꽤 중요하게 저한테는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DSO 관련된 문제는 뭐 좀 더 고민해봐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안정적으로 DSO가 달성됐을 때는 망을 설계하는 자와 운영하는 자가 분리되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DSO의 진화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자와 운영자가 분리되기는 좀 힘들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정책 관련된 이슈는 좀 미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력거래에서도 나름의 조직이고 조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좀 더 저는 그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좀 중립적인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취지가 필요하다는 생각. 저는 그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기업에 대한 외부 성반영의 원가 연동제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누출이 용이한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 요금 제도가 그렇게 변경이 되면 탄소 누출이 용이한 경우에 속하는 거죠. 대기업이 이전이 될 수도 있고. 그 대기업들이 수출 산업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럴 개연성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그렇다고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눠서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이제 답변해 주셨고요. 한전적 해소를 위한 KPX의 역할에 대해서는 DSO 단에 좀 주목해 보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이제 해 주셨어요. 저기 세 번째 질문인데 이재주님이 제주도에서 그 출력 제한이 있는데요.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아지면서 출력 제한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간의 손해가 발생할 때 그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 될까? 한전이냐 정부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 제가 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떠올랐던 부분은요. 이런 문제를 좀 애초에 예방하는 게 일단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요금제도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어야 되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지금 누진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주택용의 경우에. 이 방식은 부하 관리에 적절한 방식은 아니고요. 개시별 요금제가 부하 관리에 특화된 요금제이고 개시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지금 이런 간발 문제가 부하 관리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요금제도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어떤 변화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한전이냐 정부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은 아까 복지 할인 제도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전력 산업에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감당해 나간다. 그래서 약간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 책무성 같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금이나 이런 게 있어야 사실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게 마련되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재원이 조달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죠. 그게 결국은 요금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가되고 한전 매출에서 발생되는 거라 할지라도 이렇게 좀 더 항목들을 나눠서 소비자에게 고지해주고 한 투명성, 책무성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한전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재원을 투입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한전이 사실상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을 가정할 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고려할 이슈라고 보입니다. 한전이 시급한 진짜로 본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타 투입적이지 않은 부담들을 정부가 덜어서 가져가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간발 문제라든가 부하 관리 문제가 좀 효율적으로 되려면 데시벨 요금제 도입이 필요 있지 않냐는 말씀해 주셨고, 간발에 관한 손실 부담 책임은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책임이라 사회적인 비용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의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사실은 기금을 만들고 하는 것도 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것이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질문. 네. 제가 질문을 일단 뭐 빙자한 좀 저희 좀 속사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KDN. 네, 한정 PD 노동조합의 박종사입니다. 예, 예. 저희 회사는 이 전력 ICT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 뭐 전력 노동자로서는 전기 요금 정책 자체가 이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전기 요금이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한전의 적자 문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좀 결이 다른 내용이긴 하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KBS 수신료 분리 납부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상 이 국민에게 이 요금 체계가 개선이 돼서 요금 청구서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세밀하게 좀 조정이 되고 프로그램이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KBS 수신료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들의 이 노동자들과 어떤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수신료를 분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고 또 그로 인해서 수신료 분리와 관련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이 준비 기간은 6개월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안에 끝내라. 그리고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했더니 사람을 더 투입해라. 이 문제는 이 건물을 설계하는 이 회사에 일반 노동자들을 투입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잘못 수정하게 되면 일반 고객에게 가는 일반 국민에게 가는 전기 요금 청구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를 달라고 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추석 전까지 끝내라는 게 지금 정부의 요구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의 이 요구 사항들이 맞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생색은 정부가 내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조합원들이 죽습니다. 과연 이 정부의 정책을 기획하고 지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는 안 돼 있는 건지, 좀 그런 문제들은 좀 정부가 좀 책임지고 좀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납부가 실제로 이제 KBS 법에 의하면은 수신료는 받는 거잖아요.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받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현행 제도를 바꿔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현재 실제로 이제 지금은 납부 고지세 같이 달려가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우선은 뭐 저보다도 전문가이신 우리 본사 지부위원장님 모시고 왔거든요. 그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전기 요금에서 TV 수신료 자체를 아예 빼버리고 이제 별도로 고지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고지를 그러면 딜리버리하는 방식이 고지서가 딜리버리 되는 지금 방식.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이제 논의가 되고 네네. 있는데, 이제 그 각 고객마다 이제 TV 수신료 고객이 전국에 한 1,10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람들한테 지정 계좌를 다 부여를 시켜갖고 지정 계좌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지로나 그쪽은 아직은 논의는 안 되고, 우편료만 해도 지로 방식은 아니고 네, 모바일로. 예. 모바일이나 헤드폰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자동차 구매했다는 대상으로 해갖고 아. 모바일이나 이메일, 그리고 이제 알림톡 방식으로 이제 그 지정 계좌를 안내를 해갖고 납부를 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전국에 이제 저희 가구 수가 2,500만인데 50% 60% 정도는 이제 전자라든지 받았고 한 1,400만 정도로 이제 저희가 이제 프린터실에 쓰고 있거든요. 독산동 프린터실에 들어오는데, 나눠져서 저거 1,100만까지 수입을 하면 저희가 이제 수입을 못하는 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쪽도 이제 다른 이제 전국 무슨 출력 연합회인가가 있더라고요. 저 한전 그쪽에 이제 저번 좀 내는 거 보더라고요. KBS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간단히 생각하면 1,400 가구 정도는 종이를 쉽게 찍는다는 뜻이에요. 별도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통상 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자체가 한 약 2천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는 한번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전 요금제라는 게 너무 복잡하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ESS 특례라든 특례 조항이 뭐 하나 생길 때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생겼다가 일몰이 되더라도 저희는 그걸 없앨 수가 없는 게 과거 요금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요금을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이제 비대해지는 거죠. 점점 좀 다이어트가 되고 좀 축소가 돼야지만 돼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이제 단가가 변경이 되거나 유지보수가 일어날 때 과거 그런 것들까지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대비를 하고 이 요금이 바뀌었을 때 정상적으로 요금이 나가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반영하는 부서인데 신문 봐야거든요. 몰랐네? 그럼 이제 그날 야근하는 거예요. 예. 뭐 굉장히 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은 요금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이해 당사자들의 영향을 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서 아주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당사자들은 꼭 자기 해당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갈등 요인이 많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것도 이 요금 그 자체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요금에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현실적인 쟁점을 많이 이야기해 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러 부분에서 합리화되어 있는데 그러한 합리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구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진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낳느냐는 걸 알려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좀 논의를 해보면 좋겠고 나도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이 많이 있긴 한데 들어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요금 제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또 이 현행 전기요금 제도가 어떤 쟁점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제안과 토론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전기요금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 세미나 이렇게 마치고 그리고 3차 세미나는 8월 10일입니다. 8월에 두 번 있거든요. 8월 10일과 8월 24일 있습니다. 8월 10일에는 김재민 박사가 영국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요. 8월 24일에는 이종수 교수님이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 공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월달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고생해 주셨습니다. 저희 송재도 교수님 발제하시는 고생인데 박수 한번. 예, 줌으로 접속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차하고 4차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 요 세미나 내용들은 저희 전력연맹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페이스북 통해서 자료 공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겠습니다.